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들이요,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엄마,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자,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수다학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다학을 꽉 채워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리 씨는요, 예. 문과가 아니라 이과라고 그러셨죠? 참 이과 특이하게도. 사실 제가 수학을 못하는데 네. 이과를 갔죠. 그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과를 들어간 거는 아니고 그냥 친한 친구가 이과를 가길래 그냥 걔랑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저도 이과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한 친구는 그래도 수학은 잘했나 보죠? 걔는 좀 잘했어요. 근데 저는 뭐 너 이과 갈래 문과 갈래 이런 상담을 좀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선생님도 그냥 네가 가고 싶대 가 그냥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선생님께서는 문과든 이과든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졸업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보통 그런데 이리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경우잖아요. 보통 대부분 왜 문과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나는 수학을 못해서 수학이 싫어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서울 주요 대학 인문계열 대부분이 국영수 비율을 똑같이 반영을 하거나 심지어 수학 반영률이 국어보다 더 높은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요, 수학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또 나타났어요. 진짜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간다. 근데 이런 말이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오히려 뭐 문과를 가려고 해도 나는 수학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 국어하고 영어는 100점을 반영하는데 수학은 120점을 반영하거든요. 가중치는 20% 두고 네. 탐구는 0.8, 80%, 0.8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가중치가 20%나 붙으니까 유리해지는 반면 또 수학이 표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즉 평균이 다른 과목보다 낮아서 네.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점수가 월등히 높아서 실제로는 수학 한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그 말씀은 결국은 정리를 해보자면 변별력을 두기 위한 도구로 수학 과목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법과대학에서는 왜 수학 잘하는 애 뽑냐 이거죠. 첫 번째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그 끈기나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이 좋아서 다른 과목도 잘 하더라.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를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그냥 반드시 그냥 수학 과목 답을 내는 걸로 보지 말고 수학을 공부할 때 들어가는 많은 끈기, 그다음에 그렇죠. 사고력, 수학적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수학은 도형이나 통계, 수를 다루는 철저하게 이과에 한정된 과목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원론적으로 수학을 살펴보면 세계는 패턴이 있어요. 눈송이가 떨어질 때, 그리고 별의 움직임, 꽃이 폈다 졌다, 다 패턴들이 있거든요. 네. 수학은 그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꼭 수나 이런 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 삼라만상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또 그 인문 쪽으로 가도 인문 사회도 가도 나중에 뭐 논문을 쓴다거나 그럴 때도 사실은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수학적 사고력이기 때문에 수학이 인문 사회에서 안 쓰인다 이렇게는 또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과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이과에서 배우는 수학이 양과 난이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나는 보니까 편이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자신이 없어하는 애들은 문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착한 애들이 수학을 잘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니까요. 왜냐하면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밥은 없잖아요. 영어 책을 읽어야 되고 뭐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국어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책을 읽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수학은 진짜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진짜 너무 많잖아요. 엄마가 하라니까 해. 네. 이 착한 애들이 나중에 지나고 오면 그 말 듣기 잘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오늘 제가 시작을 하면서 왜 수학을 해야 해?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 부모님들께서 당황하신다고 하시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거운 수학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수학 공부 때문에 고민에 빠져 계신 어머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남양주에 자리한 주인공의 집. 거실에 들어서면 보이는 커다란 책상과 책장. 공부가 절로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혹시 공부벌레 아니에요? 집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요. 책이 엄청 많아요. 책장이 꽉 차 있죠.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재원이 엄마 배윤주입니다. 재원이 엄마의 고민 자세히 들어볼까요? 계산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싫다고 하고 문제가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점은 귀찮은 거. 문제는 이해력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아이 수학 문제집이고요. 처음에 문제집 사서는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잘 풀고 글씨도 똑바로 쓰고 비교적.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앞에서 풀었었던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좀 틀리고요. 이런 응용 문제도 집중할 때는 꽤 잘 푸는데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많이 틀리더라고요, 연산에서. 그게 좀 많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재원이가 최고로 싫어했을 때, 하기 싫어했을 때는 아유, 티가 나네요. 대충 푸는 것 같고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위에 거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하게 답을 쓸 때도 있고.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새로 새. 성의 없어 보이는 답지에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연산에서 많이 틀리는 거고 얘기할 때 듣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으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엄마 나 모르겠어 계속 그러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할 것 같은데 얘가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고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싫을 수는 있는데 무조건 좋아하게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어쨌든 해야 하는 거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이런 사연이 온 거예요. 정말 수학이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께서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아이가 좀 귀찮아하는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고 아이한테 즐겁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김재원 어린인데요. 이리 씨는 보면서 좀 어땠어요? 그동안 사실 보면서 뭐 연산 실수가 잦다, 아니면 수학이 그냥 싫다, 네.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난 수학이 귀찮다. 이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옛날에 수학을 못했던 입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수학이 조금 재밌다가 귀찮아지고 그 다음에는 수학을 풀면서 딴 생각을 하는 단계로 와요. 제가 그 단계였거든요. 그 단계 가기 전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잡아주셔야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딱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요. 저희 딸이 수학 얘기를 하면 귀찮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귀찮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가 귀찮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거를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를 귀찮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민 소장님부터 좀. 네. 네. 그 운동하자 그러면 귀찮아서 운동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귀찮은 건지 산에 갈 때 숨이 헉헉 차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한 건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가 귀찮다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거를 귀찮은 걸로 그대로 듣지 말고 얘가 수학에
약간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나 보다라고 보면 답이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요인을 아이가 수학 점수가 저조한 까닭을 두 가지로 드셨어요. 첫 번째는 재미를 못 느낀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면 잘 알아들을 텐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재미를 느껴서 잘 맞았고 뒤에는 아이가 재미를 못 느껴서 이렇게 많이 틀렸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어려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예. 귀찮다고 하는 걸 수장님이 어려워서 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문항이 그건 3학년 아이한테 어려운 어려울 수 문항이었어. 있는 문항이었군요. 그런 생각이. 근데 다행히도 들었어요. 보면 이 재원이는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이 문제집이나 자기 푼 것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주 깨알같은 맞아. 힌트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에서부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거 보면 그렇죠. 되고. 그 위에 거 보면 된다가 저는 굉장히 익숙한 답이거든요. 어머니는 뭐 이런 황당한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도 그런 답을 쓴 애가 있어요. 아까 했어요. 뭐라든가 저쪽 거 보세요. 또는 페이지 몇 쪽으로 가세요. 막 수학책 페이지 수를 적은 애들도 있고 어머. 그런 경우가 굉장히 선생님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게 설사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그냥 이렇게 틀렸다고 하시나요? 당연히 틀렸다고 아, 하죠.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몰라서 그 문제를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거예요. 정말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과정인데 또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문제집 풀다 보면은 답만 쭉쭉 쓰다가 풀이 과정을 나중에 몰아서 숙제처럼 이렇게 깜지에 글씨 쓰듯이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재원이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위에 거 보면 된다가 그 문제가 보면은 17분의 5 이거보다 큰 거를 찾아라 이거였어요. 17분의 3, 아니, 17분의 4, 그게 어떻게들 17분의 6, 보이시는 거예요? 17분의 10 중에서 17분의 5보다 큰 거는 60.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풀이 과정을 쓰라니까. 그 풀이 과정을 쓰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힌트와 답을 다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엄마는 답을 무슨 위에 걸 보면 또 이런 뒷목 그 잡으시죠, 말에 되게 엄마 동의를 입장에서. 하는 게 저는 저 평가 문항의 평가 그 의도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 왜 굳이 거기에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느냐, 아니면 찾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걸 물으면 그냥 분자만 비교해서 작은 수를 찾았다거나 큰 수 찾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평가 문항의 이 평가 의도가 약간 모호했던 문항이 아닌가 해서 저는 재원이에게 한 표. 재원이 편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집이 문제다.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고. 저라도 뭐 그걸 하나하나 비교해서 뭐 했다 이거 쓰기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 수학을 전공하신 분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네. 어떤 문제가 틀릴 때 앞부분에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강박이나 부적응이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 문제가 탁 오면 굉장히 가슴이 떨려가지고 앞에 잘 못 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잘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은 앞부분에는 의욕적으로 달려붙다가 그렇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막 귀찮아지기 시작해서 뻔한 문제도 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가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네. 문제를 성의 있게 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예, 예.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근데 아까 공부를 잘 못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는데 사실 재원이가 수학 성적이 80점에서 90점 정도가 나와요. 절대로 못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좀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면 잘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다. 아, 귀찮아한다. 그 8, 90점이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는 사실은 학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높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아,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저는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했는데. 보통은 80점은 다 맞고 아. 100점이 높은 점수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진짜요? 네. 그리고 아까 문제집 살짝 봤더니 수학적인 편차가 좀 심해요. 단원별로 아이가 아는 잘하는 거는 알고 분야와 모르는 거 모르고. 모르는 분야가 또 응용 분야를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만큼은 이 머릿속에 있는 뭘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한 천재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이나 뭐 책에서 아이의 천재성을 찾아내라. 그렇죠. 없는 애들도 많거든요, 천재성이. 아예. 근데 뭐 우리 아이가 뭐 한 가지쯤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영역에 거의 없는 애들이 다 하고. 근데 분명히 그것만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능력을 좀 찾아내면 네. 엄마가 다소 객관적으로 아이한테 좀 너그러워지거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네.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잣대로 내 아이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그 검사를 직접 진행을 해봤는데요. 재원이의 검사 결과를 저희가 또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좀 볼까요? 보다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검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엄마의 성향을 알아보는 학습 유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엄마의 유형에 자녀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마의 성격과 학습 유형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아이는 총 15가지로 구성된 인지능력 검사를 받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언어 이해력, 공간 감각 등 학습을 위한 기본 능력을 측정하게 되죠. 과정마다 항목별 해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세심한 체크가 이루어지는데요. 토막 쌓기는 수학의 기하 분야 능력을 평가하고 기호와 숫자의 연관성을 찾아 기입하는 문제는 기억력과 주의력을 알아보는 동시에 수학 대수 부분의 능력을 측정합니다. 검사는 전체적으로 전문가와 아이 1대1로 진행이 되는데 테스트에는 주어진 문제를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표정, 행동들도 포함되어 문제에 대응하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재원이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민성원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지능 검사인데요.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고 하면 100이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00점이 100점이 아니라 저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100이 딱 가운데 가운데죠. 50%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성, 즉 책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중간 이상, 약간 약상 정도고요. 나머지 동작성, 손으로 뭔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듣고 이해하거나 처리 속도 이런 거는 평균 약간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도 8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균 영역인 영역에 있어서 이 아이는 현재 지능만으로 보면 그냥 보통 수준의 아이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네. 언어성은 상당히 높은데 동작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성하고 동작성의 편차가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그 포인트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25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똑해 보이는데 허점이 많을 수가 있는데 언어성이 많은 아이들 많고 동작성이 떨어지는 케이스는 대체로 도시 아이들, 실내 생활 속에서 책을 많이 읽거나 네. 이런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반면에 도서상간 지역의 아이들은 책을 보는 시간보다 야외 활동이 많거든요. 누구나 이게 골고루 좋은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검사를 받으면 약점과 단점의 지능을 찾을 수 있어서 약점 지능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이게 여지가 생기죠. 균형을 맞추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결과 보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게 재원이 같은 경우 언어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봤을 때 제가 또 영재원 강사 아닙니까? 선별을 잘하지 않습니까? 언어성이 크다는 게 가능성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어머 평범했어? 하고 포기하시지도 않겠지만 네. 포기하실 게 아니라 언어성이 높은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가지시고 지금 잘 아이를 이끌면 네. 이렇게 필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언어성만 좋아도 성공한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전 빼주세요. 언어만 잘했는데. 자, 이렇게 객관적인 잣대를 통해서 이 재원이의 성향과 또 능력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3학년 재원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관찰 카메라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후에는 늘 영어 동영상을 시청한다는 재원이. 오늘은 엄마와 함께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이 매력적이에요. 책상에 있는 거실은 가족들의 공부방.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재원이는 위인전, 창작동화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데요. 요즘은 학습 만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재원아, 너 오늘 할 일 다 했어? 응? 눈치가. 당당하게 안 했대. 알아서 하면 좋으련만. 재원이의 공부는 오늘도 엄마의 잔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구나. 아예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앉아서 이렇게 심각하게 잘 풀기는 하는데
하려고 하기 전에는 이제 몇 번 얘기를 해야지 하니까 그게 자꾸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시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한다 이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 우리 재원이가 또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잘 쓰네요, 글씨. 따로 다니는 학원 없이 엄마와 약속한 문제집을 한 장씩 푸는 게 재원이의 공부 약속. 허나 그것도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좀 지쳐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자놀이를 지금 엄마도 지금. 지압 중이에요, 지압. 시간보다는 재미가 있으면은 오래 집중하고 재미가 없으면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요. 엄마, 이거는 이거 뭐야? 문제 좀 읽어봐. 읽어도 몰라서 그런 건데 또 읽으라니 엄마가 야속합니다. 저 진짜 하기 싫을 때 나오는 그렇죠. 자세인데. 아니, 몸을 되게 잡고 이거. 비비 꼬고. 다음 계산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래. 틀린 부분을 먼저 찾아봐. 틀린 부분이 어디야? 이거 덧셈으로 했다. 아니야. 이거를 덧셈으로 하진 않았잖아. 빼봐. 응, 그럼 내가 뺄셈으로 틀린 했어? 거야? 오. 네가 틀렸어. 재원아, 네가 틀린 거잖아. 네가 또 문제를 잘못 썼잖아, 지금. 응? 다시 풀어봐. 연산 문제도 틀리고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수학이 싫은 것 같아요. 실수 때문에 엄마는 또 연산 문제를 10개나 더 내줍니다. 엄마가 직접 연산 문제를 내주나 봐요. 와. 동생하고 차이점은 동생은 엄마가 오빠하고 뭐 할 때도 오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네요. 집중력이 좋은 고개를 거예요. 네. 왜? 오늘도 쉽게 냈어. 무엇이라? 쉽게 쉼없이 계속되는 문제풀이. 재원이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네요. 드디어 채점 시간. 하나 틀릴 때마다 긴장감도 높아집니다. 근데 엄마가 틀렸다고 안 하시고. 찍 긋는 게 아니라 별표를. 야,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재원아. 응? 잘 봐봐. 응? 재원아, 재원아, 재원아. 여기서부터 0, 1, 2야. 어? 그러면은 0.9를 표시를 해봐. 응. 응. 아니. 보면서 조마조마해요. 안 되지. 다시 풀어야지. 자꾸 엄마 눈치를 보네. 그러면 안 되지, 재원아. 응? 틀렸는데. 전 틀렸는데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할 때 계속 그 반복되는 말만 문제 다시 읽어봐 이 말만 계속 하니까 그게 잔소리 같이 느껴져요 이제. 이게 똑같은 등분이야. 응? 똑같은 등분이라고 쳐. 응? 그러면 0.9 어디야? 0.9 어디야? 1, 2, 3, 4. 그 0.9. 그러면 누가 더 커? 당연히 이거겠지. 그러니까 너 이거 아까 때려 맞춘 거 그래서 엄마 다시 푼 거야. 내려 맞추고. 억울하네요. 알아서 맞춘 거야. 아이고, 재밌어. 6.4랑 엄마, 이거를 엄마가 읽어보면 되잖아. 지금은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것만. 것만. 재원이가 즐겁게 할 공부법 없을까요? 재원이하고 엄마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일단 투닥투닥 친구처럼 일단 보는 사람은 재미있는데 엄마도 속은 좀 많이 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원이를 보면서 아 사람이 귀찮을 때 어떠한 손동작을 하는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이 관자놀이 만지는 거. 지압하는 거 제일 웃기지 않아요? 지압하는 거. 애가 뭐 어디 나름 쓰실 때가 참으려고 있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도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거를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애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애가 착해서 그렇지 저기 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중력의 한계가 딱 느껴지는데 네.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집중력이 괜찮은 아이도 한 30분 정도거든요. 근데 엄마는 1시간 반까지 집중할 수 있어요, 보통 성인은. 네. 그러니까 아이의 집중력의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면 조금 전에 그렇게 어렵게 풀렸던 문제가 쉽게 풀릴 텐데 이 아이는 이제 공부는 머리하고 눈하고 손만 써야 되는데 이게 온몸을 이렇게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 문제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하면서 네가 집중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재원이가 온몸으로 너무 집중이 안 돼요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꿋꿋이 계속 지도를 했잖아요. 좀 쉬어도 좋은데 이런 상황이 유지된 이유는 기존에 쉬어봤단 말이에요. 아, 근데 돌아오지 해봤는데. 않아요, 아이가. 잠깐 쉬어하면 물 마시러 가고 뭐 하고 조금만 하고 다시 이렇게 착석해서 다시 이 분위기를 앉히는데 조성하는 그게 게 쉽지 않아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네. 안 쉬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기왕이 어차피 그렇죠. 안 쳤을 때 나는 끝을 봐야겠다. 어차피 쉰다고 해서 얘는 다시 오늘도 되돌아오는 어머니 아이가 빙의하시냐. 그렇죠. 다시 되돌아오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세요? 여기서- 저거 보고 저거 상상을 해서 계속. 근데 재원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엄마가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 문제 잘 읽어봐라.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안 돼. 재원아. 하지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그런 거를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느낀 거는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면은 거실이 대표적인 보습학원 분위기예요. 딱 큰 책상 하나 두고 네. 선생님이 이제 애들 앉혀놓으면 수시로 지도해주고 보면서 그런 초등 보습학원 공부방, 분위기거든요. 예. 공부방. 네. 그런 분위기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학원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의 말투가 달라요. 그래서 보습학원 선생님은 절대 화내지 않아요. 아이가 틀려도 고장난 뭐 녹음기처럼 계속 돈 똑같은 내는 남의 어지 집이니까. 억양도 똑같이 하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틀렸는데 아니지 틀렸는데 좀 뭘 놀리는 듯한 약을 올리는 듯한 말투? 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선생님 지금 갑자기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틀렸는데 너무 재원아 화나요. 틀렸는데 아닌데 그거 틀렸는데 불끈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틀린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답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틀렸는데 아니야 재원아 틀렸는데 굉장히 약을 올리면서 좀 이렇게 힘겨운 말투. 아니 어머니가 그래도 저렇게까지 약 올리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이 하니까 더 약이 올라. 극대화가 되는데 아주. 이게 이제 아이가 좀 3학년이고 어리니까 유지가 되죠. 조금 더 크면 나도 알거든 또는 엄마 그 말 좀 그만해, 그만해 이럴 것 라고 같아. 이렇게 반항이 되면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또 참으시는 거예요. 답을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죠. 뭘 할 수도 없고 틀렸는데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틀렸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반복이 되시는 거거든요. 맞았을 때도 맞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거슬리지가 않는데 틀렸을 때만 틀렸는데 소리 듣다 공부 언제 해요? 짜증 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 약간 이 아이가 왜 풀고 있어도 엄마의 시선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럴 것 딱 같아요. 이렇게 엄격히 쳐다보거나 이렇게 찌푸리고 쳐다보는 그 시선을 느낄 것만 같아서 그러면 약간 위압적 그리고 이걸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시해야 하는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엄마가 너무 앞에서 이러고 지켜보시지 말고 약간 시선이 일도 하셔도 그래서 되고. 약간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으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왜 우리 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늘 항상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그 느끼잖아요. 순이 이때는 엄마가 지켜보고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그게 정말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선뜻해서 딱 보면 엄마가 옆에 서 있는 이 느낌. 지켜보는 것도 좋은데 어머니도 틀렸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디 보자.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어렵지. 여기서 했구나라고 어느 정도 아이의 성과 또는 많이 힘들었지. 그런 노력들을 먼저 인정해 준 다음에 같이 나가보자라고 해주시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켜보되 답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풀이 과정 중에서 어디서 헤매는지를 거기가 포인트거든요. 거기가 안 돼서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네. 틀렸는데 틀린 걸 지적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는 대표적인 특성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뭐야?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다 얘기하고 얘는 응 하거든요. 이게 응이 알고 응이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표 다 그려서 0.9 딱 얘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표정이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만 이 표정인데 엄마는 이제 너 알 수 있는데 왜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애초에 처음부터 네가 그려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아이가 그리다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엄마가 가르치는 거 보면 엄마가 풀고 있어. 그리고 거봐, 엄마는 잘 풀지.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재원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또 그 하루 시간표를 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9시에 잠이 들어서 7시 50분에 이제 일어나네요. 잠은 충분히 자네요. 잘 자네요. 이 참 정도면. 잘 자죠. 네. 그리고 아까 영어 동영상을 보는 게 있었나 봐요. 이 시간대에. 그리고 야. 뇌 차이를 또 하네요. 특이하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는 잘 안 배우는 운동이에요. 사실 태권도는 다녀도. 그렇죠. 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독서를 하고 이제 잠이 드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독서하기 전에 1시간 또 공부를 한다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독서도 공부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면. 아, 예,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매주, 재원이는 또 그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선생님? 어때요?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비롯해서 초등학생 애들은 학교를 갔다 오면 학습과 관련된 활동이나 학원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네. 요즘엔 보통 태권도나 피아노, 배드민턴, 농구, 축구 이런 예체능에 관련된 걸 또 하나 배우고 귀가한 후에 저녁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일기나 과제 정리를 한 다음에 취침하는 그런 유형을 띠고 있죠. 그런데 재원이 같은 경우는 저녁 먹고 나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공부량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보니까 공부 양이 초등학교 3학년에 치고 아주 많거나 그렇진 않고 뭐 적절한 것 이거 같은데요. 안 시킨다니까요. 저도 많이 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아까 어머님이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고 그때 재원이 표정이 약간 어두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속적인 반복 작업은 사실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피로감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도 그런 권태감을 느끼면서 약간 제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가 필요한 문항을 몇 문제 풀어볼래 그렇게 해서 좀 정해가지고 일정 그 시간 동안 좀 아이가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치신 지도해 주시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재원이한테는 어떤 그 공부법을 좀 제안해 줄 수 있을지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재원이가 아까 그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싫지 않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혼자 공부하는 이제 습관을 조금씩 잡아 나갈 텐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타인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학습을 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혼자서 공부를 네. 하면서 그 약간 막히는 부분이나 얘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조금 적절한 세부적인 도움을 너무 뭔가 어머니 다 풀어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학습권은 아이한테 주되 적절한 세부적인 도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양쪽을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혼자서 집중해서 있는 할 때가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나와서 이제 모르는 걸 의논을 한다거나 좀 그럴 때도 있고 뭐 책은 또 밖에서 읽다가 문제를 풀 때는 혼자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 방 안에 들어가서 한다거나 네. 그거를 조금 나눠서 그렇게 생활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재원이가 지금 수학에 사실은 굉장히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아이에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영상이거든요. 지금 교육 영상 무료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수학 그렇죠. 수학에 관련된 관련된 길지도 거요? 않고 3분이나 5분 정도의 클립들이 무료로 지금 제공된 것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보시면 공간 감각, 뭐 우유도 칸칸칸이 채워지면서 그 양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학자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한 거 그런 것을 공감대 형성하고 또 실제로 학습 지도도 하는 무료 영상들이 많은데 뭐 선생님들이 가발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뭐 1인극을 한다던가 역할극 아 이거 왜 그래 네. 쉬우 뭐 이런 식으로 네. 사투리도 써가면서
재미있거든요, 정말 짧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켜주면서 아이에게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건 좋을 것 같은 게 이 아이가 시각적 집중력이나 기억력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 같은 게 있으면 눈으로 본 거는 기억을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같이 봤던 그런 영어 시청각 같은 시청각.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될 네, 수도 그 있었겠네요. 재미만 있으면 눈으로 본 거는 오래 기억하고 오히려 말로 들은 거는 잘 까먹는. 그럼 그거를 수학적인 부분으로 옮겨서도 한번 시도해 그러면 보시면 가능성이 엄마들이 대부분 영어는 이렇게 리스닝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다 이제 영상 자료를 많이 네. 활용하는데 수학도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무료로 무료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꼭 찾아보십시오. 저는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굳이 안 물어보려고 아유, 했는데 물어보세요. 준비하셨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단 이 재원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하나가 무에타이였어요. 무에타이에 정답이 있다. 뭐냐면 무에타이에 어떻게 수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힘든 운동인데 애가 좋아하잖아요. 그 무에타이나 약간 꼴뚜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3분을 하고 30초를 쉬어요. 수학 그래요? 문제를 무에타이 룰을 적용해서 3분 동안 한 문제를 풀고 30초 쉬고 또 3분 풀고 30분 쉬고 아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초 왠지. 쉬고 요 작전으로 해서 약간 그런 느낌 운동하듯이 네. 하면 어떨까? 의외로 좋은 어떨까요? 방법이에요. 왜냐면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네. 그 시간을 길게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3분은 너무 심하다 보면 3분은 10분 하고 짧으면 1분 쉬고 아니면 15분 하고 1분 쉬더라도 네. 계속 가는 것보다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끊어서. 어머니도 아까 무에타이 복장하고 계시고 내가 좋아하니까 뭔가 그거를 재밌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무에타이 느낌으로 네. 놀이하는 거야 하면서 하면 어떨까? 아니, 비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아니, 교육학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잠수부가 네. 물속에서 기억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오, 실제로. 정말로요. 아니 늘 항상 뒷걸음을 치는데 뭘 잘 잡아요. 제가 보니까. 조만간 무에타이 수학학원 생길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 귀찮다고 얘기하는 우리 재원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재밌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귀찮다고 얘기하는 재원이를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오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재원이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 수학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수용입니다. 어머니께서 수용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과 그런 문제푼 흔적들에서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제집을 바꿔라. 네. 그 아이들마다 능력 차이가 있고 풀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딱 맞는 문제집을 사서 나한테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가 덜 나와서 수학이 만만하게 보여야 되고 혹시 문제가 너무 많다면 과감하게 문제를 줄여서 여기까지만 풀도록 해서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 경험을 높여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성취 경험은 다양하게 아이들마다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뭐 동생한테나 아니면 친구한테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줬을 때 성취 경험을 느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재원이한테 찾아내서 네. 아이의 성취 경험을 높여라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결정적 한방 있으세요? 있죠. 비전문가의? 네. 난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김일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리액션을 해라. 아까 좋다. 보니까 어머니가 네. 틀렸을 때만 틀렸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았을 때도 맞았네 하면서 좀 기분을 업 시켜주면 긍정적 리액션. 그렇죠. 네.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취 경험을 느꼈을 때 많은 부분이 부모님이 기뻐하셨을 때, 부모님이 맞았다고 칭찬하셨을 때, 타인이 칭찬할 때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한 그렇군요. 40문제 풀었는데 3개 틀렸을 때 리액션은 틀렸네 3번 하면 되는데 37 문제를 맞았네 하고 시끄러워서 공부하겠어요. 와, 이런 문제도 맞았네. 이런 네. 거예요. 오늘 재원이를 위해서 저희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드렸던 결정적 한방 4개는요. 수용, 문제집, 그리고
경험. 네, 성취 경험 그리고 리액션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4가지 저희가 드렸던 이 결정적 한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늘 항상 재원이의 그 일상에서 그리고 공부하는 순간마다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재원이가 수학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자, 재원이 어머님처럼 내 아이의 수학 공부에 뭔가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늘 항상 수다학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아. 얘가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안 되지, 재원아. 응? 네, 오늘도 저희가 정말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수학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뭐 재원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아가씨도 그렇지만 정말 수학이 싫고 수학이 귀찮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조금이나마 줄 수 있는지 그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소장님.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평등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모든 아이들의 성격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문제가 있고 수준의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양을 정하는 것이 수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푼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 풀었던 순간, 그 풀었던 그 시간을 음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지?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내가 이걸 풀 때는 내가 맞아 이렇게 뭐 풀이 과정을 되게 꼼꼼하게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그 풀었던 그 순간을 음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너 그 순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냥 뭐 갑자기 떠올랐어. 이런 말 한마디도 얘는 굉장히 그걸 음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을 음미하는 그런 시간. 자, 그렇다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싫은 건 아닌데 나는 유난히 연산이 싫어, 그쵸. 도형이 싫어, 뭐가 싫어 이렇게 딱딱 짚혀지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그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문제집이나 교재를 구입하시면 약간 소처럼 쓰시려고 해요. 소는 일도 시키고 뭐 가죽과 고기와 뭐 우유까지 모든 거를 알차게 다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의 그 부록까지 모든 것을 알차게 이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내 아이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그 유형만 빼고 다른 부분은 과감하게 하지 않아도 그 부분만 해서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찾으면 그거는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아는 것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저희가요, 뭐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했지만 저학년, 고학년 전부 다 수학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저학년과 고학년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그 방법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학년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해온 것처럼 부모님이 뭐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일상생활에서 수학의 요소를 뭐 함께 찾아본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학년 가면 아무래도 약간 학습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유달리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형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수학에 그 일정한 부분을 계속 실수를 한다거나 틀린다면 그 유형을 좀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그러니까 자신감을 회복하면 훨씬 아이가 이제 흥미를 느끼기 좋고 성취 경험을 느끼기도 좋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네. 특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학년에 이제 이르러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때 고등학생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이 아이가 풀어야 될 이유를 전혀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이 걸리고 정밀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준 다음에도 이 아이가 다시 그걸 익히려면 또 1~2시간이 걸리는데 평생 다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저 그어버려요, 그거. 이거는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3년 후에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노력이 들어갈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다른 문제 풀어라. 그래서 정말 얘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는 과감하게 거두는 것도 좋아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교육과정 개편의 흐름도 그렇거든요. 새로 교과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할푼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몇 알, 몇 푼, 몇 리. 그래요. 아이들 네.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는 애들이 공부했는데 지금 할푼리 과감히 없앴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쓰니까. 안 쓰는데 왜 굳이 애들이 이렇게 엄마 복리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하면서 애는 왜 할푼이를 풀게 하느냐. 이런 게 진짜 학자들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안 쓰는 거는 안 푸는 것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취 경험을 느끼게 한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칭찬한다거나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거나 아이와 협의를 해서 학습 방법을 찾아 나간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고학년에서는 다 두루두루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역시 수학에는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 불씨가 참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불씨가 꺼지면 왜 너무 일찍 안타깝죠? 꺼졌어요. 너무 일찍 꺼져가지고 너무 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불씨를 되살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수다, 그죠? 이 전문가분들 이분들이 공짜로 이런 좋은 지식을 주잖아요. 네. 이분들 1대1로 만나면 비싼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수다 많이 시간도 별로 봐주세요. 없어요. 네, 얼마나 이 수학에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가는 길이 조금이나마 좀 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지 잊지 마시고요. 늘 항상 수학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수학을 좀 싫어하는 기색이 보인다 하면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어려운 거는 좀 덜어내고 또 쉽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서 아이를 수학의 길로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학은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